자, 그리고 오늘은 박상용이 완전히 그냥 박살 내는 자리입니다. 네. 아, 이거 아주 그 뭐 빼박 증거가 세상에 나와버렸으니 뭐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수원지검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넣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네. 근데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아주 오만했죠. 이 문제로 불려 나온 거거든. 맞아요. 이 문제로. 그런데 불려 나와서 술 파티 의혹 같은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런 답이 나오냐?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만 참고 함께 들어보시죠. 연어 술파티에 대한 입장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1년 반 전에 이 논란이 일었는데요. 수원지검의 전수조사, 경찰의 수사, 그리고 재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자, 저렇게 주진우가 묻고 박상용이 답하다. 네. 하나의 그 프로그래밍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이따위 이야기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빼박 증거가 나오고야 말았는데요. 네. 이 이야기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나왔어요. 물론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뒷받침할 만한 정황 증거는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빼박 증거 나왔다는 거야. 빼박 증거. 네. 자, 어떤 빼박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법무부에서 이 연어 술 파티 회유 의혹 정황이 있었다고 특정한 날이 23년 5월 17일인데요. 네.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김성태가 쌍방울 직원이랑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확인을 한 겁니다.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네. 자, 녹취록의 일부 함께 봅니다. 김성태가 직원에게 야, 페트병에다가 술 담아서 준비해라. 그리고 변호사 통해 가지고 검사한테 말하면 돼. 와. 술 나오고요. 검사 나옵니다. 그렇죠. 술 나오고 검사 나옵니다. 자, 김광민 변호사님,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숨통을 조여놔야 돼요. 그냥 끊어놔야 돼, 진짜. 예, 이쯤 되면 사실은 박선영 검사는 피의자 전환해서 구속영장 구속 청구돼야 청구해야 된다라고 됩니다. 생각을 하고요. 그날 이제 김성태가 이제 오후에 출정합니다. 김성태 오후, 방영철 오후 출정인데 오전에는 수원구치소에서 이제 쌍방울 관계자들 접견을 하고요. 그날 쌍방울 관계자들이 접견 가서 오전에 수원구치소 앞에 커피숍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까지 다 있습니다. 와. 네, 그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한겨레 보도에는 일부만 나왔는데 네.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네. 저 당시가 이제 그 김성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를 통해서 이화영에 대한 압박을 거의 뭐 피크로 올릴 때였습니다. 네. 이제 자백해라, 허위 네. 자백해라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협조를 안 하니까 전날 이제 그 접견에서 일반인 면회에서 쌍방울 이제 관계자한테 한 얘기가 내가 오늘 이화영이랑 끝장을 본다. 오늘 끝장을 볼 거고 그래. 소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설득해야 되니까 이따 올 때 술 챙겨와라. 와, 직원한테. 물처럼 보이게 해서 챙겨오고 미친놈들이지. 이미 검사랑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이제 사실은 박상용은 이제 그 국회까지 나와서 이제 그런 일 없었다라고 우기긴 했지만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나왔던 증거만으로 해도 이미 술파는 다 입증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녹취를 통해서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 5월 17일 날 술판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사전에 기획됐다라는 거라고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미 검사랑 협의를 했다. 술을 갖고 와라 하니까 5월 17일 날 술을 먹으려고 준비를 했던 거고 이 사안이 수원지검하고까지 협의가 됐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날 수원지검이 회를 주문한 내역까지 나왔잖아요. 네. 예, 그 뭐 한 차량 한 10분 정도 거리되는 횟집에서 주문하고 결제한 내역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 사전에 술을 마시면서 이화영을 설득해서 이재명을 구속시키겠다라는 네. 1년의 기획이 수원지검과 쌍방울 간에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가 됐었고 네. 지금까지 박상용 검사가 그토록 부인을 했었던 술파는 그 김성태 또는 쌍방울 직원들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기획된 사건이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네. 이거는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를 무고하게 잡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검찰이 동원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잖아요. 네. 구속된 피의자를 통해서. 그리고 저도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구속된 피의자가 하루 이틀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 넘게 독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김성태라고 하는 자는 뭐 출신이야 뭐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를 공중분해시켜가면서, 그러니까 중견기업 하나를 완전히 날려가면서 몇 사람을 구속시켜놓고 그 와중에 도대체 김성태가 뭔데 내가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다라는 말을 주변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김성태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검찰 편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공권력 살인인 거예요, 사실. 예, 이거 심각한 사건이야.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 바치 국회 나와가지고 저렇게 당당하게 당당해, 억울해. 경찰 수하고 검찰 수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다라는 위증을 저렇게 예. 납빛 하나 안 벗겨 살 수 있다는 거. 아. 저거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재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박상규라는 사람이 뭐 검찰 내에서 그냥 뭐 찌질한 인물이었나요? 대표적인 사건들을 계속 이끌어왔던 특수의 간판이었잖아요. 간판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이거는 너무 심각하다. 연어 술 파티 하면은 바로 또 떠오르는 사건이 있잖아요. 한명숙 사건. 네. 그래서 재소자들 불러서 한은상 씨 거기서 초밥 파티 했어요. 술 먹고 초밥 파티하고 핸드폰 가지고 가족들이랑 통화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서 그 모해 위증을 네. 하도록 집체 훈련을 시켰죠. 그 사람이 이번에 쿠팡 어미준. 문지석 검사 눈물 흘리게 했던 어미준. 그 쿠팡 그 어미준이. 무혐의 처리하라고 했던 어미준 네. 그 집체 교육의 집행 책임자였어요. 지금도 네. 어미진도 똑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도 억지 부리고 있어요. 똑같은 태도로 국회 나서도 그랬었고. 네. 참 잘하는 짓들이. 와, 이거는 완전 이제 급변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급변할 수밖에 없고요. 뭐 또 관련돼서 뭐 정황도 나온 것 중에는 네. 5월 10일경인 것 같은데요. 5월 5월 10일경 같은데, 그러니까 저때 박상용 검사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쌍방울 임직원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사실에 불러서 김성태랑 같이 모의를 하게 만들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항복 선언을 안 하니까 네. 이화영에 대한 피의 사실 그냥 늘려야 되잖아요.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어서 너 이제 깜빡이서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네. 모 경찰의 그 승진 청탁을 김성태한테 받고 수천만 원 뇌물을 받았다라는 내용도 있고, 현재 그거는 기소돼가지고 재판 중입니다. 근데 아, 이화영 부지사가 김성태로부터 경찰 인사를 청탁받았다는 거예요? 네, 아, 그것도 기소돼 있어요? 기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중인데, 그래요? 이 부분의 증언을 만들기 위해서 5월 10일경 쌍방울 직원 7명이 수원지검에 들어가는 정황이 있습니다. 쌍방울 직원이 예, 직원들. 아. 네, 그러니까 김성태 혼자 압박을 하고 뭐 혼자 진술로 하면 이화영에 대한 압박이 안 되니까 네. 쌍방울 직원들, 임직원들하고 김성태하고 진술을 맞춰야 되는데 이네들이 진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와. 쌍방울 직원 한두 명을 불러다가 말 바꾸고 맞추고 했는데 안 되니까 네. 5월 10일 날 정도에는 아예 쌍방울 직원 7명을 때로 불러다가 와. 야 이화영한테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어떻게 하고 어떤 청탁을 했고 넌 옆에서 들었고 뭐 이런 내용 맞추기 위해서 7명을 불러다가 와. 그 안에서 진술 세미나를 했다라는 정황도 유력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유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협박이 있었던 거네. 아예 협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의 정신 상태는 거의 피폐해져가지고 아, 당시 그럴 수밖에 없죠. 상황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막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아예 바보로 만들어 놨고, 와.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초기에 술파티 얘기하면 날짜 진술이나 당시 상황 진술이나 이런 데서 이 약간씩 오류가 발생했는데 초반에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 와. 알고 보니 그 당시에 이
제정신을 가지고 이때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할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왔었던 거예요. 야, 5월 10일은 별건으로 이화영을 잡아놓으려고 인사청탁건으로 입맞춤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5월 17일에 야 빨리 이재명만 불면 끝나. 야 한잔해. 그러면 너라도 솔직히 한잔하지 않겠어? 나 같으면 한잔할 것 같아. 그런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난 영원히 갇혀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구속 피해자들에게 저런 식으로 했던 게 최근에 대장동 재판도 남욱 변호사도 입장 바꾼 게 다 있잖아요. 바꿨어요. 검사 다 20명이 바꿨어. 돌아가면서 들어와가지고 물어보는데 누가 들어와서 물어봤는지도 모르겠고 와. 자꾸 옆에서 그랬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 잘 풀고 난 뒤부터는 과일도 먹으라고 주고 그 자리에서 똑같아요. 야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되고 또 어젠 것 같은데요.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같은데 설주환 변호사가 뭐 유튜버에 나와서 재밌는 얘기했더라고요. 뭐예요? 어떤 얘기했냐면 6월 9일 날 설주환이 뭐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아, 네. 예. 그 어쨌든 6월 9일 조사 이후에 설주환이 그 조사 입회를 안 들어옵니다. 네. 안 들어오고 나니까 박상용 검사는 국회에 나와서 설주환 변호사가 안 들어오니까 이화영이 안달이 났다. 변호사가 없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피의자는 변호인이 섭외가 안 되면 그거 핑계로 해서 조사 거부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은 조사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실제로 안달 난 거는 이화영이 아니라 박상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한테 빨리 이제 이재명 꼬린시킬 수 있는 진술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설주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6월 13일 또는 14일 정도에 박상용이 전화 왔다는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너 왜 안 오냐 좀 들어와라. 오히려 네, 박상용이 전화 와가지고 입회를 요구를 했고 그때 그 전화기로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줬답니다. 바꿔줘서 통화를 했고 그 녹취를 설주한 얘기는 난 지금도 갖고 있다. 근데 그 녹취 내용인즉 이화영이 나는 이재명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차하면 이거 터뜨리겠다라고 식의 유튜브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니 그래요? 그거는 근데- 누구를 겨냥한 거예요? 이화영이 거짓말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누누이 주장했듯이 그쯤 9일부터 13일 어간 그러니까 30일까지 그러니까 9일부터 6월 초에 이화영의 진술 조서에는 이재명 관련 사안에 대해서 전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네들은 지금 그 해당 조서를 제대로 못 보니까 못 보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면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무 말 대잔치는 하고 있는 건데 아무 말 대잔치 중에 지금 매우 중요하게 당시 박상용이 자신에게 전화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자신이 거부하자 옆에 있던 이화영을 바꿔주기까지 했다라는 진술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와. 그거 자체도 근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가 굉장히 아니 그렇게 나는 그걸 왜 얘기하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설주환이 상당히 애매한 진술을 하면서 박상용의 알리바리를 대줬거든요. 네. 결정적인 진술 안 하고 그냥 단지 그때 내가 변호한 거 맞아. 그때 내가 김현지와 소통한 거 맞아. 딱 이 정도만 네. 이 정도만 하면서 박상용을 카바쳐주는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 네. 이제 설주환도 자기 살 길 찾아 나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야 이거는 아무튼 술 파티가 있었다는 아주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법무부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말씀만 네.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이화영 부지사님의 사모님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 응원하는 저기 단톡이 있습니다. 그 힘내라 이화영이라는 단톡 검색하시면 카카오톡에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오셔가지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좀 많이 힘든가 보군요. 정서적으로. 예, 정서적으로 힘드시고요. 그래요. 아니, 굳이 물어보셔서 말씀인데 그 안에 들어오시면 저기 그 백정화 사모님 후원해 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라 이화영. 예, 힘내라 이화영. 네, 알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김 변호사님이 굉장히 사실 좀 약간 흥분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차분하세요. 차분하셔 저분. 그래서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네, 차분합니다 저분. 굉장히 차분하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캄보디아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오늘 막 귀국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 단장 김병주 의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병주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상황이 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뭐 아주 큰 박수는 쳐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적당한 박수 정도는 받을 줄 알았는데 고생하고 돌아왔더니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국민의힘 정당 어마어마하게 우리 의원님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황을 하나하나 저희가 또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캄보디아 상황을 이제 점검도 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를 향했는데 캄보디아에 이제 감금됐던 3명의 대한민국 청년을 구출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는 캄보디아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예. 네. 근데 일부 교민이 아니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데 무슨 뭐 정치 쇼를 하느냐라는 또 거친 표현까지 썼고요. 네. 그것과 이제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세금으로 우리 피해자들 구출해 오라고 했더니 가해자들만 다 데리고 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셔서 이 청년 3명을 구출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민주당에서 재외 국민 안전 TF를 만들어서 저를 비롯해서 3명이 급파를 했죠. 지난주 수요일 날 출발을 해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긴 했고 저는 하루 더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간 이유가 지금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이버 범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는 데가 그 캄보디아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서 되게 위험하게 많이 빠져 있고 또 그들이 이런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또 피해를 보는 분들이 급증하잖아요. 네. 이것을 실태를 확인하고 발본색원을 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에서는 이제 단을 구성해서 갔고 정부에서는 종합대응팀이 가서 했죠. 그래서 사실은 18일 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64명을 소환해 왔고요. 피의자를 한국으로 네. 이제 송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저희- 피의자는 이제 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인데 그렇죠. 네. 검찰의 반려가 또 있었다는 보도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거기에 또 남아서 우리 그 젊은이들 중에 감금되어서 있는 3명을 빼내왔죠. 네. 경찰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거를 마무리를 하고 오니라고 하루 더 있다가 왔습니다. 네, 그 3명은 어떻게 또 구출을 하셨습니까? 네, 3명은 제가 사실 이거 출발점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민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모군의 어머니 민원이었는데 제가 단장으로 간다고 하니까 8월 15일 날 캄보디아 프롬페스로 아들이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우리 아들도 지금 범죄 소굴에 있는 거 아니냐. 제발 구해달라라는 울부짖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발하면서도 정모군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청년들이 네. 자이든 타이든 하여튼 그런 데에 빠져들어서 네.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해와야 되고 또 빨리 그 범죄 소굴에서 우리가 데리고 와서 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법적 조치를 하고 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임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의 위기까지 가 있는 청년들, 국가의 책무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저는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거고 생명을 구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거보다 네. 더 큰 가치는 없죠. 제가 39년 동안 젊은이와 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고 그 젊은 청년들이 위험에 빠져 있는데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자청해서 우리 정청래 대표하고 네. TF를 구성해서 갔었고요. 네. 그래서 절박한 심정, 네. 간절한 심정으로 갔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위치를 파악하고 네,
그렇게 이제 구조까지 됐는데 네. 그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교민 사회에서 도움을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많이 줬죠. 왜 그 교민 일부는 그 네. 김병주 저거 이 범죄들 잡아놓고 왜 이렇게 네. 쇼하냐고 아주 거친 표현이 왜 나오는 걸까요? 교민들이라고 표현하긴 뭐하고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죠. 불만 네. 섞인 여러 가지를.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정모군을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도착과 동시에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루트를 가동시켰어요. 네. 프롬펫에 있는데 찾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아는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한인 회장하고 한인 지도부에 이런 인원이 있는데 좀 구출 좀 수소문을 했고요. 대사관에도 경찰이 파견돼 있는데 수소문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부 측의 고위급들하고 만나게 됐는데 도움을 요청을 했었죠. 근데 프롬펫에 있다는 사실로는 사실은 빼내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보좌진들한테 어머니하고 소통을 해서 제발 그 위치를 좀 확인해봐라 라고 했는데 다행히 확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 그 친구가 정모군이 도착을 해서 자기 사무실에서 밖에 전경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낸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30층 빌딩인데 13층에 있다. 그 프롬펫은 고층 빌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모군의 친구, 가족, 저희 보좌진들이 구글 어스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대충 어디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한인회와 연계해서 네. 그 지역을 잘 아는 한인회하고 이런 30층짜리 옥상에 수영장이 있고 13층이라고 하는데 좀 여기가 맞느냐 아니 한인회가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거기가 맞다 했고 13층까지 나오면서 그것이 18일 날 그러니까 17일 날 금요일 날 한 12시쯤 13층 정도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그거 듣는 순간 아 이젠 구출할 수 있겠구나 네. 하고 저도 자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루트 중에 믿을 만한 분들을 먼저 전화로 모았죠. 다행스럽게 캄보디아 차관급을 가서 접촉을 하게 됐는데 네. 그분이 한국 일을 돕는 일을 주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났고 그 다음에 대사관에 있는 경찰, 우리 경찰 또 네. 거기 너무 교포들 자세하게는 또 네. 아니요 다 오라고 해서 아, 네네네. 왜냐하면 전화로 하니까 다 각각이잖아요. 모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지금까지 정보를 공유했죠. 제가 한인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했고 대사관 쪽도 이렇게 했고 또 다른 교포를 통해서도 했고 하니까 거기 캄보디아 고위급 차관께서 지금 이렇게 하면 작전 성공 못한다. 자기가 관여해서 할 테니까 모든 정보를 차단해라. 왜냐하면 그 정보가 범죄 조직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역으로 또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인회에서 하는 것도 좀 중질시켜주고 그랬어요? 대사관에서 하는 것도 중질시켜달라. 자기가 캄보디아 차관 정도 되니까 바로바로 다 통하더라고요. 캄보디아 경찰 뭐 고위급하고 다 통하기 때문에 그쪽 루트로 하자. 어차피 한인회도 하든 뭐 대사관에서 하든 몇 단계를 거쳐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보가 노출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한인회에 양해를 구했죠. 지금까지 찾는데 노력해 주셨는데 요 인원을 데리고 올 때까지 조금 조용히 계시라.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도 경찰한테 여러 조언을 받았죠. 그날 또 대사관 경찰도 너무 바빴어요. 네. 그날 64명을 전용기로 소환해 와야 돼서 그렇습니다. 경찰 3명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할 테니까 경찰은 가서 빨리 64명 소환을 하고 수시로 통화하자 하고 한인회하고 하고 그때 그 고위급 차관은 보안을 너무 강조를 했어요. 세면 안 된다. 같이 간 의원 3명한테도 구체적인 거는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것이 어떻게든 세가면 안 돼. 그래서 저는 거기서 남아서 그분하고 야전 지휘소 같이 하고 비밀로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 4시에 한인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걸로 했다가
못 가고 대신 황명성 의원하고 3명이 가라고 하고 저는 하면서 그쪽에 못 가는 사유를 자세히 얘기를 못했어요. 아. 별도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사회를 보시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되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 저 간다고 그렇게 된 준비도 거군요. 하고 막 하는데 예, 예. 그 세부적으로 못하고 별도 일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아. 뭐야 이거 한인을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런 한계가 있었고요. 네, 네. 또 그 부분은 이 인원들을 한인에서 그 찾는 과정에서 건물이 나오고 13층 정도 나오니까 자체 바로 신고하고 네. 자체 또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갔는지 몰랐는데 네. 그렇게 하다 제가 크로스 시키니까 대단히 서운하셨던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나온 게 아니겠느냐. 근데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국민들 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러면 설령 한 교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도 저 전후 관계를 좀 언론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네. 이걸 보도해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게 일방적으로 막 크게 정치쇼라고 막 맞습니다. 그만 써버리니까 예. 지금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 상황이 아닌데. 매우 이제 긴박하고 아이고. 중요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요. 저는 네. 군에서도 군사 작전을 많이 했지만은 여기서 하나만 삐끗해도 다시 잠적해 버리면은 진짜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고비가 너무 많았습니다. 네. 그 고위급이 나서는데도 그 보니까 정상적으로 신고가 되면은 한 20일 걸려서 수색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유. 그 그럼 다 경찰위원회가 열려서 한 4, 5일 후에 수색할 건지가 결정 나면은 한 3주 동안 조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다급해서 오늘 중에 해야 된다. 너 그 차관급한테도 여러 루트를 다 동원해라. 그리고 그날 오전에 상원 부의장까지 제가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쪽도 좀 도움을 요청하고 온데 요청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4시쯤 긴급 경찰위원회가 열린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래서 네, 기대를 많이 알겠습니다. 했는데 네. 6시에 경찰위원회가 끝났다고 하는데 실망적인 소식이 온 거예요. 오늘 급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일이나 모레나 다음에 해야 되겠. 그래서 저는 너무 조급했죠. 1분 1초가 했는데 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그분을 통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서 어렵게 네, 이제 어렵게 구출을 해냈습니다. 네, 했죠. 네. 네. 오늘 저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른 겁니다. 네. 자꾸만 저에게 예의 없다 좀 들어라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네, 이게 네. 끝이 아니고. 네. 네, 거기 상황도 이제 또 저희가 알아봐야 되고 우리와의 공조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되고 대응 이런 네, 얘기 할 게 그렇죠. 많아서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범죄 수의 그 1987년생 이 천즈 이자가 보니까 권력하고의 유착이 굉장히 심각해. 그래서 이런 정보가 새 나갈까봐 조심하고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이자는 보니까 지금 현재 훈 마네트 총리, 캄보디아 총리. 캄보디아 총리거든. 네. 거기에 고문 역할까지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내무장관이랑 합작 회사를 설립한 인물입니다. 이자가 모든 범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범죄 여기가 다 해. 완전히 그냥 대기업이야. 범죄 대기업. 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휴. 그래서 지금 미 법무부가 이자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21조, 우와. 21조를 이제 몰수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고 있는데 네. 현재 이자가 지금 도피 중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권력과의 유착 관계. 그리고 심지어 혹시 그 총리도 뭔가 깨끗하지 않으면 이게 공주가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요, 네. 의원님. 그렇죠.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지점이죠. 사실은 권력과 대규모 범죄 조직이 연루되면은 이것이 어려워지는데 네. 이번에 정부 대표단하고 저희 가서 상하원 의원들을 다 만나서 했을 때 지금 훈만의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소탕을 천명했고 네. 그래서 2달 전부터 그런 소탕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훈만의 총리가 된 지 2년 됐거든요. 네. 본인도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하면은 본인 정권이 문제가 된다는 걸 깊게 인식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대해 봐야 되고 또 이번에 그 저희 정치인들도 가고 그 이재명 정부의 대표단도 가서 하니까 이 심각성을 그 캄보디아의 정치권들이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아주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와 아, 협조 그런가요? 체제를 만들고 왔습니다. 아 근데 희망적인 네.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렇지 않은 정황도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캄보디아하고 매우 사이가 안 좋은 태국 총리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태국 총리와의 통화 이후에 태국 언론 매체가 보도한 게 있는데 네. 보도를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태국 매체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제 태국 총리가 아누틴 총리인데요. 아누틴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관련 범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는 밝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태국에서 저런 이제 보도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정부 대응팀이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네. 외교부 차관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훈 마네트 총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수사를 좀 한번 해보겠다. 이거 관심 있게 관심을 갖겠다라고 했는데 네. 한국에 대한 불만을 또 많이 드러냈어. 저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어. 우리가 여행 경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아, 그렇네. 여행 경보 상향 조정했거든. 네. 이거 빨리 하향 조정하라고. 다시 이따위 말할 지금 위치가 아니거든.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통화와 관련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문제는 우리 국내가 지금 해결할 수 있다 하면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거 좀 걱정되던데. 그렇죠. 지금 사실은 이 사이버 범죄는 제가 봤을 때 초국가적인 범죄로 지금 크고 있어요. 네. 이것은 캄보디아와 우리와의 문제가 아니라 고무풍선 효과처럼 여기 누르면 옆으로 태국으로 가고 네. 여기 누르면 옆에 베트남으로 가고 이런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캄보디아를 정리한다고 그게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태국, 베트남 이런 주변국까지 우리 경찰들을 보내서 그러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저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캄보디아는 캄보디아대로 하고 네. 있거든요. 이것이 저는 그동안 이 사이버 범죄가 규모가 좀 조직이 적은 줄 알았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조직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개요. 네, 그런 단지에 가서 작업을 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리모델링 작업했던 교포분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살고 있고 와. 그 안에 뭐 식당이든 다 있는 거예요. 아. 그런 단지를 자기가 6개 정도 리모델링 작업을 가서 와. 한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걸로 봐서는 그런 데가 곳곳에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중국에 주로 있다가 최근 5년 전부터 캄보디아 동남아로 가다가 현재 캄보디아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캄보디아가 그러한 범죄의 원상이 되는 조건이 가장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달러화를 거의 다 써요. 달러를. 네. 그러니까 돈 세탁이 쉬운 거예요. 음. 그리고 아마 정치권하고 유착하기 좀 쉬운 그런 것 구조를 같아요. 갖고 그게 있는 핵심인 것 것 같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서 우리 한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는 네.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하고도 그렇고 또 조만간에 아마 태국이나 주변 동남아 국가하고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정부에서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관 문제도 지금 언론에서 보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 그 어렵게 그 범죄 조직으로부터 탈출해 가지고 무려 12시간에 걸쳐 가지고 고생 끝에 한국 대사관에 간 거야. 이제 살았다. 새벽 6시에 도착했어. 빨리 들어가야죠. 그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위험하니까. 네. 근데 아예 출근 시간 아닙니다. 어. 8시까지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 8시까지. 앞에서? 문 열면 출근 시간 되면 다시 오세요. 와.
캄보디아 대사가 윤석열이 임명했던 대사가 외교 전문가가 아니라 산업자원부 출신 공무원이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에 앞장섰던 사람이 가서 ODA 사업 관련 회의들만 주구장창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그 아닙니까? 문제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경찰 공무원들이 한 1,500명 해외에 파견 가서 네. 이런 범죄 소탕을 위해서 또 우리 맞습니다. 교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했는데 거의 다 줄였어요. 몇십 명만 놔두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온 겁니다. 아유.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는 일단 캄보디아하고는 합동 수사 TF를 만들어서 우리 경찰을 파견을 하는 이런 조치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변 동남아 국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저희 의원단은 상원 의원을 만나서 합동수사 TF도 만들어지는데 네. 거기 우리 파견된 경찰에게 우리 한국인에 대한 수사권은 좀 부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 하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 캄보디아 상원의 부의장을 비롯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인들도 검토를 해보겠다라고까지 확답을 받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예. 네,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론 사실은 저 이제 국회의원이라서 말씀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그런가요? 갈 수 네.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조금 깎아서 예. 이게 드린다면 이 지금 훈 마그네 총리가 훈센 전 총리의 아들이잖아요. 네. 훈센 전 총리는 32살에 집권해서 38년 정도 하고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김건희 윤석열 주도로 해서 캄보디아 ODA 20배 예. 늘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감금 신고가 급증하는데 계속 ODA 지원 예산 줍니다. 늘려가 20배 나갔어. 늘렸잖아요. 20배. 진짜 나쁜 정부지. 자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서는 적어도 한국에서는 이 ODA가 늘어나면서 혹시 그 ODA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훈센이나 훈마그넷 그 정부 쪽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그 프린스 그룹 이쪽하고 뭐 그 다음에 또 한국인들이 거기서 코인 관련된 일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캄보디아 주식거래소의 그 제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또 한국 거래소이기도 해요. 이런 등등의 사실은 경제적으로 정경유착을 통해서 범죄 조직이 그대로 뭐 이렇게 이게 활개를 칠 수 있는 조건들이 규모를 더 키워준 거 예, 아니겠느냐? 그런 조건들이 좀 만들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의 간 ODA 자금이 다른 방식으로 누군가에게 갔을 가능성 네. 아따 조심스럽다 이거 말하기가 너무 힘드네. 대충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경찰 외사과 직원들이 1,000여 명에서 30여 명 정도로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에 파견 나갔던 경찰 다 줄어들었다는 게 정말 황당한 게 이게 그 현지 교민들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잖아요. 보이스피싱, 스미싱, 네. 로맨스 게임, 그렇죠. 주식 국가 주자, 주식방으로 사기 다 대한민국이 네. 피해를 입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런 조치를 취해들여서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그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캄보디아에서 들어오지 않은 그 대한민국 명. 사람들 네. 숫자가 2021년까지만 해도 900명 정도에 그쳤거든요. 네. 2022년에 3,000명 단위로 늘어나요. 맞습니다. 3,000명, 2,000명, 3,000명 그렇게 계속 이어져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풀어지니까 우리 경찰이 안 가 있으니까 다 글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게. 심각하다니까 지금. 아. 그렇죠. 거기 사실은 경찰도 원래 한 명 있다가 이제 겨우 2명에서 3명밖에 우리 경찰에 안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찰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제발 인원 좀 증언을 해달라. 네. 지금 이런 신고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을 대대적으로 좀 보내서 특히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완전 소탕을 해야 우리 국내에도 피해가 없고 네. 또 젊은이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64명 그 전세기로 돌아왔는데 네. 저 이상한 통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 그 경찰청으로 쭉 인원 배치를 이렇게 수사를 하라고 배치를 했는데 충남
경찰청에 45명이. 네. 네. 제일 많더라고요. 네. 그 45명이 천안에 소재한 한 학교 대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그 범죄 조직이 어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그 지역 타겟팅해가지고 거기서 선후배들을 쭉 그렇죠. 불비역들 엮어가지고 쭉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무섭다. 물론 가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 조직이 한 학교나 취약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타겟팅해서 가는 거 네.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정말 우리가 좀 철저히 조심해야 조사할 됩니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SNS 같은데 그 여행 가는 예국을 절대 남기지 말라고. 그러면 타겟팅이 되나 봐. 그것도. 그러면은 그걸로 타겟팅이 딱 될 거 아니야? 아니 그 생뚱맞은 사람한테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나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캄보디아 간다 뭐 이런 거 올리면 그 사람이 타겟팅이 돼서 그 사람이랑 친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접근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당하는 줄도 모르고 어차피 나는 캄보디아 갈 거니까 거기에서 거기 빠져드는 거라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명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네. 그 18일 날 그 경찰서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3명 다 어떤 식으로 왔느냐 물어봤더니 네. 한 명은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남양주에 지역에 있던 정모군은 친구가 소개해서 왔다. 친구가 뭐 이렇게 오면은 하상 같은 정비하고 돈도 500만 원 이상 벌고 한다고 왔고 한 명은 이제 3월에서 6월까지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돌봐줬대요. 그리고 복귀하고 계속 컨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하면은 무슨 정비도 배우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은 없고 일단 호텔에 가 있으라 차 몇 번 보냈으니까 차 타고 가니까 이제 거기 딱 감금이 되면서 핸드폰과 저걸 뺏어서 여권을 뺏었고 한 명은 구직 사이트를 보고 거기 500만 원 이상 받고 뭐 보장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연락을 해서 갔다라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좀 네, 다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저런 공격 때문에 좀 마음의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뭐 그렇지만은 저는 뭐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 하나밖에 없는 목숨 언제나 바칠 각오로 또 다짐으로 했고 이번에도 그런 마음이 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니까 네. 그런 종합적인 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